그럼 우리나라 거시경제 위험하다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주식을. 너무나 미디어에 잘못 알고 계신 게 경기가 침체할 거래, 이제 위험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주식을 사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 거기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업종들은 눈에 보이죠. 그리고 타 방송에서 많이 오른 미국 증시보다 오히려 한국 증시에서 기회를 찾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근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뭐 대단한 근거는 없어요. 네. 그냥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가리지 않고 투자합니다. 어떤 기업이 정말 잘 이익을 성장할 수 있으면 잘 투자를 어디든 투자를 하는데 굳이 하나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 미국보다 한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 서두에드린 이제 환율이에요. 지금 환율이 되게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신흥국, 우리나라는 이제 신흥국 중에 하나인데 신흥국의 경제가 불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흥국, 한국을 포함한 자산을 많이 팔고 본인들의 돈인 달러화로 바꿔서 나가니까 달러화를 사서 나가야 되니까 달러화의 가격은 오르고 원화 가격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럼 우리나라 거시경제 위험하다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주식을.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뭐 중남미 나라라든지 아프리카처럼 아예 나라가 이상해지면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진 않다라고 봤을 땐 우리나라의 이 국민성이라든지 이 저력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사야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시점은 대단한 위기라고 보진 않아요.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경기 순환일 뿐이거든요. 그럼 일상적인 경기 순환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경기가 좋다 안 좋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전 세계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안 좋을 것 같은가, 신흥국에서 돈을 뺐다가 그러면 다시 신흥국이 좋아질 때는 다시 돈을 넣을 수 있잖아요. 신흥국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비우량주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량주는 주가가 안 떨어지지만 오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보고 있는 사람이 많고 몸집이 커서 묵직하거든요.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건 오히려 2등주, 3등주, 꼴등주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흥국들 중에서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정상적인 경기순환 궤도에서 이제는 좀 안전해진 것 같으니까 한국과 같은 주식도 사보자 라고 외국인이 생각하게 될 거고, 그러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오르기 전에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미디어에 잘못 알고 계신 게 경기가 침체할 거래, 이제 위험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경기 침체는 뭘까? 스태그플레이션 어떤 걸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뭐 곡물 위기는 뭘까? 이걸 막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무서운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저희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왔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주식을 사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견고한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나을 것 같고, 또 하나 첨언을 하자면 미국 주식은 이 정보 기술주 중에서도 그 소프트웨어 비중이 커요. 우리나라는 아까 IT 하드웨어가 컸다는 거고요.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2020년, 21년에 이 집콕, 비대면 수혜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2020년이나 21년에 시작해서 떨어진 거지, 저는 주식을 그거보다 훨씬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많이 올라 있어요. 2018년, 19년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거든요. 일부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주식들은 저는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섹터가 우리나라의 비중은 크니까 전반적인 지수의 반등만 봤을 때는 한국 증시 반등이 더 셀 거다, 이렇게 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탈세계화 시대, 뭐 미국과 중국의 냉전이 지속되면서 여기에 러시아의 전쟁, 이렇게 되면서 점점 약간 리쇼어링 트렌드, 자국의 이제 생산 기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세계화가 점점 이제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계화의 수혜를 본 국가 중에 하나다. 워낙 수출이 높으니까. 근데 이렇게 탈세계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약간 장기 성장성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덜컥 무섭잖아요.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IT 하드웨어를 얘기한 것이지 거기에 아까 제가 투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국내건 해외건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트렌드에 입각한 회사만 사긴 사요. 그래서 리쇼어링 트렌드도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실 때 약간 띵하고 온 건 뭐냐면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렇게 많이 말해서 우리들은 겁이 난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맞아요.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냥 경제를 보는 사람인 거예요. 진단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방할 능력이 없어요. 의사들은 진단을 해서 고쳐주잖아요. 맞아요. 이코노미스트는 그냥 얘기하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을 땐 안 좋은 얘기를 무섭게 해야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해요. 맞아요. 그 유튜브뿐만 아닙니다. 그 보고서를 많이 읽고 그 사람을 강연회에 많이 불러주고 그 사람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리쇼어링 트렌드 될 수 있는데 그 트렌드가 과연 이번 사이클의 트렌드냐 아니면 10년, 20년 후의 트렌드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트렌드 경기 순환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먼 트렌드 같아요. 1년 후에 갑자기 삼성전자가 공장을 다 옮기냐고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경기 순환은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럼 5년 후에 현대차 공장, 삼성전자 공장이 다 미국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야 무서워지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주식 투자하는 거랑 상관없으니까 무섭게 해서 내 몸값만 팔리면 되는 거고 저는 그게 아니라 무서워할 때 주식을 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밖에 나가서 그런 전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잘 모르는데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게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현실이라고 해도 그게 뭐 경제라든지 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다고 한다면 또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이슈를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뭐 어둡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건 워런 버핏과 같이 10년, 20년을 보시는 분이 하는 것이지 한 2, 3년 투자해서 두세 배 벌고 또 다른 주식 찾고 해야 하는 아직 돈이 100억도 없는 우리 소규모 투자자들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워런 버핏은 돈이 이제 400조나 있기 때문에 그걸 10년, 20년 사이클로 봐야 되는 거고 어떤 기업을 한번 투자할 때 수십 %씩 다 인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짧고 짧은 그런 수익을 못 내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과 그것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내가 해야 될 투자는 뭐고 지금 워런 버핏이 하는 투자는 뭘까?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는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그 팩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사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조금 더 스마트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자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제 책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한마디로 뭐 엄청나게 뜰만한 메가 트렌드를 발견해가지고 뭐 10배 이상 벌면 누구나 다 꿈꾸는 이상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어떤 산업이 발전을 했는지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이 제일 사실 곤욕스러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질문지를 받으면 질문이 훌륭한가 아닌가만 보지 그걸 막 미리 생각하고 오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알면 제가 이러고 안 있겠죠. 그러면 방송에 나올 필요도 없고 주식을 사면 될 텐데 제가 그때 현대차 그룹을 했던 거는 미래를 생각해서 이게 책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9년, 10년 정도부터 제가 현대차 그룹을 투자하기 시작해서 12년, 13년까지 이제 큰 수익을 냈어요. 그런 자동차 관련 주로. 근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기업이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뭐 어쩌고 이건 PR이 낮으니까 막 이렇게 팔팔대면서 투자하는 게 좀 재미가 없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도 나도 있어 보이게 해보자 라고 생각을 치기 어리게 했던 거고요. 근데 운 좋게 그 당시에 그게 올랐던 것 뿐이지 제가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실제 책에도 뭐라고 썼느냐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가 현대차 그룹이 정말로 도요다를 따라잡으면서 큰 기업의 가치를 올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그때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라는 걸출한 경영자가 나오게 되면서 그것을
모두 환차익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술 투자,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해서 레벨이 올라간 것이지 제가 뭔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짧게 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거시경제 이슈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런 인플레이션은 항상 있어 왔던 거고 있다가 없어지는 순환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 인플레이션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된다고 하면 주가는 그냥 그럭저럭. 근데 하지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인플레이션을 너무 걱정해서 주식을 다 팔았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이 팔아놓으면 주식은 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빠져도. 그러면 나빠지면 오케이 유지. 근데 만약에 생각하는 바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거나 개선되면 어쩌지? 그러면 모두가 주식을 다시 살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그게 제가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실제로 오늘 이제 이건 녹화인데 네네. 어저께도 뭐 미국의 무슨 지수가 네. 뭐 발표가 됐는데 네네. 그게 생각보다 좀 덜 네. 높게 나와서 네. 주가가 되게 많이 오른 날이거든요. 오늘 맞아요. 촬영하고 있는 날이 미국 네네. 주식이 오른 날이에요. 참 재밌는 거죠. 한때는 0.5%만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화들짝 놀라다가 지금은 0.75%씩 3번 연속 올리겠다라고 해도 1%는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 맞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뭐 8%, 9% 나오니까 뭐 40년 만에, 8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호들갑을 떨다가 지금 또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우려한 것보단 잘 나왔다. 이건 뭐냐면 우려한 것만큼 주가는 빠져 있고 그거보다 1이라도 잘 나오면 주가는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기가 주식을 해야 될 시기라는 정도는 제가 알고요. 거기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업종들은 눈에 보이죠. 왜냐면 반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았던 회사들을 사면 되는 거고요. 약간 비용 상승이라든지 원가의 부담 때문에 그렇죠. 실적이 좀 덜 나온다든지 수익성이 네. 악화됐다든지.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네. 그런 회사들 또는 비대면 때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거나 주가가 많이 올랐던 회사들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를 사게 된다면 주식시장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그 얘기는 나머지 부분에 있는 놈들은 훨씬 더 저평가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대단한 식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막 그렇게 주도주가 됐었던 주도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그런 네. 주식들을 보면은 똑같은 섹터가 계속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변곡점이 발생을 하거나 시장이 빠지거나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섹터가 로테이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접목해 본다면은 인플레이션 전에 뭔가 뭐 주도주가 됐었던 그런 주식들보다는 네. 확실히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가 네. 이게 해소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익이 뭐 터나는 네. 뭐 그런 섹터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거는 맨날 준비하고 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저는 이 달란트 투자 사이다 경제 네네. 처음 나오지만 네네. 다른 채널에는 여러 번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말을 드리는 것도 제 스스로 약간 오글거려서 그런 거긴 한데,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까지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이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떨어질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 기분 좋게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재테크에 관심이 생긴 겸 해서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라고 했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처음 하락을 겪으셨잖아요. 근데 2년 좋고 지금 1년째 안 좋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다면 제가 39이거든요. 네네. 그럼 앞으로 한 최소 20년 이상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나이, 그리고 했을 때 다른 상대방보다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2년 오르고 1년 떨어진 거를 3년이라고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7번 정도는 더 겪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2007년 때부터 위기를 벌써 6번째 겪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 단단해져 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또 상승하는 그 확장 국면의 사이클을 보게 되실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2020년, 21년에 벌었던 건 이렇게 벌었었는데 그건 좀 운이었구나. 그리고 그때 또 하락 사이클이 오면 2022년엔 이랬었지, 그러면 이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주식으로 말하자면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그런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될 거고,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테크를 3년 만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조금 담금질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될 때, 네. 더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일반적인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의 뷰가 아니라 또 한 명의 또 진솔한 투자자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또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최근에 출간하신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준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